언어 분석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비트겐슈타인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20세기 철학적 흐름을 주도한 논리 철학 논고와 철학 탐구라는 두 책을 저술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논리 철학 논고가 이상적 언어의 흐름을 주도했다면 철학 탐구는 일상 언어의 흐름을 주도한 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가장 주요한 두 개의 저서가 전혀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전기의 이상적인 언어 중심의 철학 이론을 굉장히 발달시켰는데, 후기에 와서는 자기의 철학을 뒤집는 이러한 철학적인 접근을 했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야 이 두 저술로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을 구별할 수 있다.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전기 사상을 후기에 가서 철저하게 비판했다. 언어 분석 철학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학파는 논리실증주의 학파 또는 신실증주의 학파이다. 여기에서는 감각적 경험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즉 우리의 감각적 경험에 주어진 것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참된 명제의 총체는 자연과학의 총체이다 라고 말한다. 즉 자연과학의 명제만이 진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명제만이 감각적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를 만나게 되죠.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분일 텐데,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시겠죠.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에 태어나서 195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보통 오스트리아 대시 독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오스트리아 시민으로 살다가 나중에 독일로 귀화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20세기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으로 다 공인된 분이에요. 논리학과 수학 철학, 심리 철학, 언어 철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이분의 저서 중에 논리 철학 논고와 철학 탐구라는 이 두 저서는 20세기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포함되는 이런 중요한 저서예요. 그래서 이분의 영향은 인문학,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영역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큰 영향을 미친 아주 훌륭한 20세기가 낳은 아주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죠. 이기상 선생님이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죠.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의 대두는 루돌프 카르납과 그들이 이끌어가는 비엔나 학파인데, 비엔나 학파에서 말하는 것이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란 없다. 이듯이 그들이 신봉하는 과학은 일종의 종교적 차원의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를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받아들이게 되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우리 삶을 투명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물음을 던지게 된다. 즉 과학을 따르면 따를수록 인간은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오히려 허무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하는 철학의 문제는 다름 아니라 철학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즉 언어의 논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해서 언어의 논리를 따르기만 하면 철학의 문제는 저절로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철학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는 것이다. 즉 철학의 문제는 애당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는 전문적인 철학적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이 배경이 이후에 언어 철학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즉 철학사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마치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철학사 공부도 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 사색만 하였다. 혼자 사색하며 철학적인 땅에서 떨어져 은둔하던 그는 어느 날 찾아온 비엔나 학파의 학자들과 토론하던 중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후기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에 자기가 잘못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잡는 데 일생을 걸었다. 이에 그는 일상을 분석하는데 여기에서 유명한 말은 언어의 의미는 사용이다 라는 것이다. 즉 하나의 사물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용 속에 있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철학에 이르러 생각하지 말고 보라고 명령한다. 생각하려면 많은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고 주장한다. 일상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은 생활세계이다. 그는 거기에 바로 언어의 의미가 있음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언어는 모호함으로 그 모호함을 버리고 언어의 정확성, 투명성을 구하려 하지만 언어에는 정확성, 투명성이란 없다는 것이다. 언어는 어차피 사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언어 이론과 후기 언어 이론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죠.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나눠보면 좋겠어요. 논리 실증주의가 철저했던 비엔나 학파에서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과학 만능주의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분들하고 달라지는 거죠. 어쩌면 종교의 영역에서도 지금도 영성 자체도 과학적 영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걸 아마 사이언탈러지라고 얘기를 하나요? 유명한 분들이 이러한 종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고 뉴욕에서도 맨하탄에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몇 곳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논리 실존주의가 비트겐슈타인이 처음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언어도 가장 이상적인 언어 중심으로 수학적인 언어 이런 언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후기에 들어서는 이와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일상 언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생활 세계를 본다는 얘기죠. 비트겐슈타인이 처음 봤던 것은 논리학의 세계라고 한다면 후기에 와서는 그 언어도 아주 이상적인 언어, 논리적인 언어, 수학적인 언어 이런 언어 중심으로 연구를 초기에 했는데 후기에 와서는 자기의 초기의 연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생활 언어 중심으로 그 일상 언어 중심으로 연구를 지속했다고 하는 거죠. 일상 언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생활 세계를 중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초월적인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일상의 삶, 이 생활 세계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이 철학적인 사조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아주 수학적인 논리적인 세계로부터 생활 세계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의 접근은 여기 하이데거가 봤던 세계와 많이 유사해졌다고 보이죠. 하이데거가 봤던 것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져서 일상 세계 속에 자기, 세상 속의 자기라는 이런 주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 출현한 어떤 실존적인 존재,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할 때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출현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상 세계, 생활 세계를 중심으로 철학을 시작했다고 하는 게 어쩌면 하이데거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도 처음에는 아주 이상적인 언어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가 후기에 와서는 일상 언어 중심으로 이분의 관심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마치 후기의 접근은 하이데거의 실존적인 접근과 많이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비트겐슈타인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소개하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선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적인 접근과 후기 철학적인 접근 얘기를 서로 달라진 태도를 그 한 사람의 철학자 안에서 전기와 후기가 달라진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절대 불변으로 어느 것 하나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철학적인 사조가 크게 변해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겠죠. 이 부분에서 정신분석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프로이드가 초기에 가졌던 입장과 중기에 가진 입장과 후기에 가진 입장이 크게 달라요. 그런데 후학들이 프로이드를 이해하면서 어떤 분들은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 중심으로 자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초기 이론 중심의 정신분석을 계속 발달시키고 어떤 분들은 중기 이론, 어떤 분들은 후기 이론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쪽에 불란서 쪽에서 발달한 정신분석은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이 발달시킨 어떤 대상관계 이론은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을 중심으로 그래서 데스 인스팅트, 라이프 인스팅트, 데스 인스팅트를 인정했던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 중심으로 멜라니 클라인이 이 공격성을 깊이 이해하고 어떤 데스 인스팅트, 죽음 본능 쪽을 부각시켜서 이론을 발달시킨 게 어떤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가 오랫동안 저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언급하지 않은 정신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분석의 모든 학파가 자기 이론을 주장할 때 전부 프로이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프로이드냐예요. 프로이드 스스로가 하나의 프로이드가 아니고 사실은 계속해서 변모에 같은 프로이드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신분석을 이해할 때 대인관계 정신분석, 대상관계 정신분석 혹은 이고 사이칼러지, 셀프 사이칼러지, 자아심리학 이런 것들을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 이론 자체도 1차 구조 이론, 2차 구조 이론은 크게 달라지죠. 1차 구조 이론에서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이런 세 가지 영역으로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지형학적 구조 이론이었다고 한다면 2차 구조 이론은 보통은 2차 구조 이론만을 구조 이론이라로 얘기를 해요. 스트럭처럴 티어리 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이고, 이그드, 슈퍼 이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 이론을 가졌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욕동 자체도 드라이브를 처음에는 어떤 성적 욕동과 자기보존 욕동, 셀프 프리서버티브 드라이브하고 섹슈얼 드라이브 이런 쪽으로 처음에 이론 구상을 하다가 여러 변모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라이프 인스팅트하고 데스 인스팅트 이런 쪽으로 이론이 변모해요. 그래서 많은 변모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후학들이 프로이드를 이해할 때 프로이드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각자가 따르는 어떤 학파가 어느 시절에 어떤 라인의 프로이드의 생각을 쫓아가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이는 거죠. 프로이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프로이드가 한 얘기 중에 어느 부분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이 프로이드 얘기의 전부다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는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양의 유학
과학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할 때 항상 자왈, 여기서 공자왈이거나 맹자왈로 시작을 하죠.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이론은 항상 그 공자님이나 맹자님의 이론을 발달시킨 것이지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과거에는 사문난적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스승의 이론을 벗어나는 것은 그 학문의 세계로부터 축출되는, 추방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야 될 어떤 바운더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양 사상이 발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 부분이 너무 강고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이론가도 그 시대의 이론인데 그 시대의 이론을 넘어서서 그 후학들이 어떤 면 그 사상을 처음 발달시켰던 부분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넘어서는 것에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고 속에 모든 것에 씨앗이 있긴 하지만 이게 충분히 발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달이 어느 쪽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너무 원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발달하기가 어떤 사상도 충분하게 발달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히스토리를 철학의 히스토리나 아니면 정신분석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하나로 고착될 수 있는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도 지속적인 갈등과 그리고 이해의 폭이 각각 달라졌다는 퍼스펙티브가 계속 달라져 오면서 어쩌면 그 사상가의 사상이 무르익고 그분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과정인데 우리가 편리한 방식으로 어떤 것을 고정시켜서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위험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언어에서도 이상적인 언어에 매여버리면 그 이상적인 것 이외에 일상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언어에서 일상적인 언어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내담자야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서의 그분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그 언어를 넘어서는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일상 언어를 알아들어야 되고 정신분석적으로는 일상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억압되어 있는 요소까지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상 언어까지로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고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비언어적인 세계까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영역은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상적인 언어냐 아니면 일상적인 언어냐라는 측면에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인 어떤 논의를 더 넘어서는 영역까지 정신분석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존 철학, 특히 하이데거의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하이데거의 철학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이라는 consciousness analysis라는 얘기예요. 의식 철학의 범주가 강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봤던 부분은 이 의식 철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영역에 대한 철학까지 우리가 포괄을 해야 된다고 보는 점에서 저는 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 비트겐슈타인과 그리고 하이데거 얘기를 우리가 쭉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과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졌던 프로이드의 입장은 또 다른 20세기의 아주 커다란 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보여요. 많은 부분에서 실존주의 철학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신분석이 과학적 실증적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긴 하지만 정신분석에서 발달시킨 여러 이론들은
밑바닥의 현상학적인 접근과 실존주의적인 접근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철학적인 이해로 볼 때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하는 얘기를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을 책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어려운 책이구나 하고 그래서 남들이 해놓은 요점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만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랬는데 오늘 그 교수님께서 그 비트겐슈타인을 넘어 현상학과 실존적 표현이 정신문적 표현하고의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할 때 그 너머의 세계를 그 환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한 그 비기스타인이 언어 자체에 대해서 철학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상가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상적 언어와 일상적 언어의 태동을 영미철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에서야 좀, 그랬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실존주의 철학이나 현상학이나 다 해석학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해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해석학은 따로 철학의 한 사조처럼 생각을 하는데 정신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석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처한 진영에 따라서 너무 우리가 달라놓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철학자들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해석학을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정신분석 쪽에서는 정신분석의 이론가들의 얘기에 의해서 해석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서 현상학을 주장하시는 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보고 있는 해석학의 세계는 서로 잘 보지도 않고 보았어도 본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문이 각각 너무 지나치게 자기 영역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자기 세계 안에 자기가 아는 자기 영역에서 하는 얘기들만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설명들이 되고 기본적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이런 현상은 심하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정신분석학 내에서도 자아심리학이나 혹은 여기서 다른 대상관계 이론이나 셀프 사이칼로지나 이런 쪽의 논문들을 보면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서로 다른 학파의 분석가나 학자들의 글도 인용해주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분이 늘어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아직도 셀프 사이칼로지스트는 셀프 사이칼로지에 속하는 학자들의 문헌만을 대부분 소개하고 자아심리학자는 자아심리학에 속하는 학자들의 글만 인용하고 그러니까 이 학문 발전이 굉장히 자기애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만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이 얘기를 논의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독특한 언어, 자기 학파에서만 쓰는 고유한 언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 자체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표현해서 말하자면 지나치게 많은 방언이 생겨나요. 정신분석 학계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분석에서 출발한 정신치료, 심리치료 학파들도 심리치료 학파들이 당초에는 대부분 정신분석에서 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신분석에서 쓰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출발점에서는 같은 것인데 이 같은 것이 각각 달리 불리고 있다는 얘기. 예,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워요. 비트겐슈타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네.
비트겐슈타인이 이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아,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면 이렇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대로 어, 이렇게 내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를 이렇게 한 테두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있다 보면 진짜로 저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그 목회자로서 느끼는 어떤 한계나 아니면 내가 그 벗어나지 못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 친구들과 만날 때 이제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언어적인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언어들이 교회나 이런 신앙을 접해보지 못했던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언어의 구체적인 뜻을 모르면서도 그냥 비슷하게 대충 사용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많이 쓰는 언어들이 뭐 은혜, 속량, 속죄, 구속. 사실은 이게 비슷하면서도 다 다른 언어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교회라는 문화를 접해본 사람들한테는 속량이나 구속이나 속죄나 이게 듣던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권에 있던 분들한테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다 얻는다고 하는데 그 영생이 뭐고 구원이 뭐고 그게 같은 차원이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의 사용되는 거는 똑같은 것처럼 사용되거든요. 그 안에 그리고 분명히 다른 의미가 서로 있는데도. 서로 다 이해하는 것처럼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람들끼리 이해하는 게 다르고 그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도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이 했던 그런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아니면은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들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을 도전될 만한 것들을 많이 던져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무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 비언어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인 건 아니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화하고 좀 더 명료화해서 소통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상론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이 나의 세계라고 하는 점을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면 말이 안 돼요. 네. 우리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세계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비트겐슈타인 얘기가 충분히 납득이 가요. 언어로 네, 그런 것 구체화, 같습니다. 의식화한다는 얘기 결국. 언어화한다는 얘기는 어쩌면 다른 쪽으로 본다면 애매한 것,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의식에 있거나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뭔가가 있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을 언어의 세계로 끌고 온다는 거, 의식의 세계로 명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해석되는 세계가 점점 넓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얘기가 프로이드의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프로이드도 초기에 얘기 정신분석 무슨 얘기 뭐라는 것이 무슨 작업이냐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세계. 내가 내 의식에 명료하게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의식의 세계로 끌고 오는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의식이 넓어지면서 인격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는 자기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고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이 우리의 세계다라고 이게 고착화된 것으로 봐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달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의 세계가 그렇게 좁은 세계냐 우리는 이해하는 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느냐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실은 우리가 의식으로 이해하는 세계는 10분의 1도 되지 않고 10분의 9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는 그 얘기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이해한다고 할 때도 좀 더 폭넓게 너무 철학적인 용어 속에 매여버리거나 정신분석을 공부할 때도 정신분석의 용어에 너무 매여버리면 전체적인 세계를 놓쳐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얘기는 어떤 초기에 비트겐슈타인이 이상적인 언어를 추구했던 이런 시기에 아마 가장 잘 적합한 얘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이 계속 논의했던 것이 이런 거죠. 이성 중심의 세계. 이성 중심의 세계를 통해서 이성의 이런 걸 넓혀옴으로써 세계를 정복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해서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느냐. 과학적인 기술은 많이 발달하고 과거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들을 창출해 나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이슈들을 해결했느냐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발달만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언어를 넘어서는 세계를 추구했던 게 어쩌면 동양의 생각이에요. 언어 도단의 세계, 언어가 끊어지는 세계를 얘기했던 게 어떤 불가의 세계죠. 동양에서 쓰는 언어 도단이라는 거, 언어가 끊어진 그 이후에 실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도전, 이 부분은 동양적인 사고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서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동양 사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동양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만 서양의 이론을 깊이 더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메디테이션을 하거나 요즘 그걸 뭐라고 한국에서 많이 그걸 묵상이라고 하나요? 무슨 치료법이라고 그래? 명상 치료라고. 그러니까 서구의 현상학자들이 현상학을 공부하는 피나미날러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내성의 그러니까 인트로스펙션을 중요시하는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느껴지는 내가 내 안에 체험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현상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그래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한 게 현상학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점차 공부해 나가게 되겠죠. 그럼 이 현상학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기술해서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우리가 느껴지는 것,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걸 표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중에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가를 구별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양적인 방식으로는. 그런데 요즘 서양에서 이러한 현상학적인 어프로치나 실존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동양 쪽의 사상들이에요. 메디테이티브 어웨어니스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적인 알아차림. 명상적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게 진리값이고 어떤 게 진리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데는 동양적인 사고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이것도 봤고 저것도 봤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어떻게 식별할 거냐 한다면 깊은 명상 속에서 직접 체험한 것들 중심으로 이걸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외부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죠. 외부의 기술이 막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또 현상학 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그 현상학이 발달해 정신분석도 발달한 거고 어떤 실존주의 철학도 발달했다고 봐요. 현상학적인 어프로치가. 우리가 전에 설명해 브렌타노라는 스승을 통해서 그 이전에 여러 사상들이 흘러 들어왔지만 거기서 한쪽으로는 현상학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으로 발달하고 한쪽으로는 정신분석으로 발달한 것을 보여요. 그렇다면 이런 것 속에 과학을 서양에서 아무리 발달시켜도 과학자들이 같은 지식을 바르게 쓸 거냐 바르게 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과학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베니핏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게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현상학적인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도 극단에 가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의 세계는 내가 결정한다. 프리윌인데 그럼 프리윌을 그냥 자의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반 기준을 다 무시하고 내 혼자 하는 것이 실존주의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 내가 하는 행동 자체는 자유의지이긴 하지만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이고 아닌가에 대한 윤리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존주의 자체만으로 섰을 때는 하나는 유실론적인 실존주의로 하나는 무실론적인 실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는 서양의 기법으로서는 어느 지점까지 가는데 그 이후에 넘어서는 지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기는 어렵다는 그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본질주의냐 실존주의냐라는 이런 양극으로 봐서 본질을 무시하는 실존주의라고 가버리면 이게 완전히 무실론적인 실존주의가 돼버릴 수 있는데 그 본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만 실존주의를 본질주의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가진 지혜들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가지는 실존주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발전해오면서 수천 년 동안 발달시켜온 지혜를 다 무시하고 세상은 나 혼자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막무가내로 결정하는 사람이 실존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과거의 지혜를 끌어안고 그 속에서 고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해 나가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실존주의는 이 과거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판단 그런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실존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실존주의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존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상학이나 실존주의나 혹은 과학이나 그 영역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냐를 따져야 된다. 결국은 무엇 때문에 과학을 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현상학을 하고 무엇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을 하느냐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근원적인 물음이에요.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 실존주의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건 우리는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서구적인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는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실존주의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자체를 대외시키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왔으며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딘가에 대한 대답은 없다는 실존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존주의를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 자체에서는 해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신분석이나 실존주의 철학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영성까지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